안녕하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학구열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분은 제가 이상정 장군에 대한 얘기를 차츰하면서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상정 장군의 그 대표적인 학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성로에 가면은 대구원릉 수성로 대구원릉 자리에 커다란 외벽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연수루라고 되어 있는데 1904년에 우리 대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설교육기관입니다. 바로 이상정 장군의 큰집 백부 소남 이루 선생이 이 지역의 인재들 교육을 위해서 신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인데 이 학교가 그 이후에 교남학교, 대구 유명한 사학의 명문인 대령고등학교가 그 바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수를 다니시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일본 유학에 세쇼쿠대 중학교에 가서 미술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이 상업 공부도 하시게 되는데 이상정 장군은 그들 형제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시를 짓고 서예를 하고 그래서 시서화가 골고루 갖추어졌던 그런 탁월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919년에서부터 21년 사이에 대구 개성학교와 신명여학교의 미술 도화 선생으로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1921년도에 대구에서 서양화 개인 전시회를 갖고 또 1923년도에는 여러분들 이여성이라고 하는 이인성이 아니고 이여성이라고 하는 칠곡 출신입니다. 누구냐 하면 이쾌대는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죠. 이쾌대 선생의 형입니다. 형인 이여성 선생은 한때는 수성동네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좀 사시다가 칠곡 출신인데 인동 출신인데요. 이분은 일찍부터 사회주의에 몸을 담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아래력이 반응으로 대구나 많은 유명한 이런 민족 투사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고 많은데 이 인성과는 아주 가까웠던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망령 과정도 이 여선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소설가 현진건의 형인 현정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시 대구 출신인데요. 이 현정근과 같이 어울려서 서로 내통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반 1923년 무렵에 대구 미술전람회라고 하는 것을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 여성 선생이 16점을 출품을 하고 이상정 장군이 13점의 미술 작품을 출연을 해서 전시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아마 이 여성과의 인맥관계가 대단히 탄탄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애초부터 이상정 장군과 그의 동생인 이상화 역시 항일 쪽의 항일의 저항 정신이 일찍부터 눈이 떴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이상화와 이상정 장군은 대구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집은 아주 부잣집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이 소남 이루 가문이죠. 이장가의 가문인데 이상정과 이상화 선생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게 됨으로써 큰 집에 여사이처럼 아주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때 금난공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하고 반반 나누어서 상속하고 이런 절차를 안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상화가 되게 힘들었을 때 생가를 팔고 1938년도 조선일보 경북지사를 운영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떨어먹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큰 집과 약간 송사도 조금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소남가에서 일부 논을 이 집으로 이상화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 이상화 앞으로 안 해주고 그 부인 앞으로 살림을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상화와 이상정 부잣집이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내가 보기에는 부잣집이긴 하지만 눈칫밥 코칫밥 먹고 자란 거죠. 일본 유학 갈 때 이것 좀 받으려고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면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백포님 올 12월 달이 되면 세쇼쿠 중학교 이제 졸업식을 하고 고등반으로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결국 뭐겠어요? 돈 좀 보내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큰 집도 대단히 넉넉했던 분들입니다. 그 야박하게 작은 집 조카들을 핍박한 게 아니고 상당한 많은 재물을 집 공부하러 가면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화나 상정은 이상화의 시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저항적인 시가 배태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부잣집에 눈칫밥 먹으면서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정오심, 약간의 경계심 같은 것들이 일찍부터 생겨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상화의 시 작품에도 보면은 거러지라든지 엿장수라든지 가난한 핍박한 기층민의 그 농민들을 안타까운 그 삶의 어려움, 고뇌들을 시로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민지도 강자 국가에 피팍된 것이죠. 그 부자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이 애속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강국에 피팍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항일 정신이 사기 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오늘도 제가 영남일보 신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받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육사라든지 윤동주는 줄기차게 항일 시만 섰는데 이상화는 왜 그렇지 않느냐. 당연한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상화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아주 중요한 대구가 버려서 안 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예산이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산이인 선생은 서울 대구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저항 변호인 중에 3인방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예산이인 편견입니다. 내가 예산이인 선생에 대한 생애를 이렇게 작은 책이라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예산이인은 우리나라 초대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장관 대구가 나온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만일 대구고보 출신이나 개성 출신 같으면 미리 안 나눴을 거예요. 고등학교가 대구에서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일본 유학을 가버렸으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선학교 사건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예산 선생은 시국 사범에 대한 1000여 건 무료 변론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분 재산을 평생 모은 재산을 어디에 한글학교에 몽땅 기증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이옥이라고 파리 7대학 교수입니다. 넷째 아들은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입니다. 이정 교수라고 저하고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예산을 살리자. 이 예산이 조선학교 3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일제 3살의 판사가 있습니다. 일제 저항 판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은입니다. 허은은 월북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이인입니다. 세 번째 가인 김병로입니다. 가인 김병로 기념관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1위에 가면은 대법원 연수원이 1위에 있습니다. 이번 기념관을 대법원 연수원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희재 선생이라는 분이 백산 상회를 건립합니다. 소위 독립운동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독립운동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한 가진 자들이 이금노 선생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데 그 독일 유학비를 누가 대준 거야? 그 사람들 다예요. 그 대구의 소남 이희루 선생도 이금노 유학비를 좀 보태줬습니다. 우리가 그때 못 살고 힘들고 할 무렵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저력은 가진 자 저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가진 자들이 동네에 이름 나 있는 수재들이 있으면 야 오너라 해가 돈 유학비도 대주고 다 도와주고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쪽 갈래가 조선어학교 33인 중에 핵심 멤버들이 이 어령으로 언론은 한 길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구의 경부선이 이제 지나가게 된 게 1905년도 4년도에 완성이 돼서 5년도에 개통식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대구의 대구를 위해서 그래서 한 갈래가 밀양으로 올라오는 철도가 나오기 전에 밀양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아주 스타가 된 김원봉이라는 분이 밀양의 의열단, 사실 의열단의 중심은 대구입니다. 이종암이 의열단의 부단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열단의 핵심 멤버들이 거의 대구 경북 출신,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이 밀양까지 와서 아까 얘기했는 이상화, 이상정의 큰 집에 서남가도 돈을 어떻게 해서 벌였느냐. 대구 부자들이 돈 벌이는 방법이 밀양까지 배로 운송해 올라온 밀양에서 소달구지를 실어서 어디로 오느냐. 경산 옥방, 옥곡동. 제일 모직 자리가 거기가 옛날에는 큰 이 대신동과 비슷한 물물교역을 하는 시장 장거리였어요. 거기 싣고 올라오면은 어염이죠. 소금, 고기. 싣고 오면 여기서는 곡식 지었는 하양평야에서 지은 질 좋은 쌀과 보리를 교환해서 물물교환식으로 소위 교류해서 여기에서 띠가 와서 대구로 들어옵니다. 큰 시장에 와서 파는 거죠. 이 두 갈래 길이 대구를 모여서 대구에서 안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독립운동의 큰 흐름의 허리 역할, 가장 중요한 허리가 바로 대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8 정신부터 먼저 해체해야 한다. 2.18은 바로 이런 우리 역사적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항일돼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까지 임진왜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항일 임난을 우리는 소위 곽재우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달성해 살았습니다. 영남민들이 250만 명이 아무 우기 없이 외놈들에게 죽었던 것이 바로 영남입니다. 영남의 정신은 영원하다. 영남의 정신은 진짜 올곧고 올바른 나라와 국국의 정신이 혼이 서려져 있는데 어느 날부터 대구가 빗장 잠그듯이 딱 걸어 잠그고 고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이럴까? 바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다시 재평가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기인들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그분들의 정신과 의를 대구 정신으로 이어나가야 될 1925년 1월 달에 대구에 용진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용진단을 결성한 사람이 바로 이상정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용진단 사건이 1월 달에 터지는데 그 용진단의 단원이었던 서상욱이라는 사람이 붉은 적기를 흔들면서 그 당시에 이 붉은색 깃발은 공산사회주의적인 운동이죠.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일경들이 소위 용진단의 단원들을 하나하나 체포해가는 과정에 이상정 장군이 체포의 위협을 느끼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정 장군의 큰아버지 소남 이루가 대구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취조를 당합니다. 이상정이가 너 조카 이상정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소남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불안당 같은 놈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 그럼 일본 경찰이 돈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한 3, 4만 원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는 이 소남의 기록을 가지고 친일을 했느니 친일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내준 기록에 보면은 이 소남이 자기의 맏조카를 그리워서 금능에 중국 금능 소위 조카가 있는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건강 조심해라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절절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마 내가 짐작건드는 소남이 일경의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조카에게 빨리 피신을 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지 않았었겠는가. 여러분들 역시 사지로 봤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한반도 조선을 떠난 것은 5월달 무렵인데 그 당시에 평북 정주에 곽산에 있는 정주 학교에 교원 미술 선생도 잠깐 했었습니다. 23년도 미술 전시하고 나는데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 무렵에 큰 집에 보냈던 편지가 최근에 발굴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정 장군이 큰 집 큰아버지가 아니고 백형 자기 종형에게 소남의 맏아들이 있죠. 그 당시에 소남은 그 당시에 이미 일본 경찰에 하도 압박을 가하니까 재산 운영 경영권을 아들에게 물집니다. 그 아들도 아주 선량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많은 돈을 자기 그 사촌 동생들에게 돈을 몰래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5월 무렵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중국으로 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망명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미리 중국에 가면은 어디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없이 보따리 짐지고 중국 넘어가지는 않았던 거죠. 누구하고 만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 중국의 그 북방 기행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되는데, 아까 제가 펑이샹이라는 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펑이샹이 잘했었으면 마오를 누르고 중국의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아주 거물급 소위 공간이었습니다. 이 펑이샹과 중간 매개 역할을 한 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아주 유명한 유동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안도 출신인데, 유동열 선생과 신영삼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의학주문학교를 나와서 아주 부르자죠. 잘 사는 층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 벌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험난하고 외로운 독립운동가들에게 휩쓸려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상처가 나고 병이 걸리면 치료하는 종군 의사로 미리 이 신영삼이라는 닥터하고 유동열 선생과 짜옹이 됐던 거예요. 동북 삼성은 이쪽 아래 연변 쪽 말고 저 위에, 요양성 말고 저 위에 내몽골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소위 이 송화강이 흘러가는 하류 부분에 통호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할빈에서 한 500리, 할빈에서 한참 송화강으로 배를 타고 한참 거슬러 내려가서 흥룡강이 거의 다 닿아질 무렵의 부분입니다. 거기가 조금 넘어가면 이쪽에는 내몽골입니다. 거기로가 외몽골이고.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여러분들 기탄이라고 하는 거란족 배웠죠. 요나라가 건립된 중심 지역이 바로 거란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란.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동북 삼성 쪽에 이 우리 압록강하고 적경대 지역 바로 위에 지방 지역, 이쪽은 여진족들이 살았던 데야. 건조 여진, 또 저 두만강 쪽 저 위쪽으로 브라디보스톡 쪽으로는 야인 여진이라고 해서 같은 여진족이지만 아주 거칠었던, 아주 거칠고 뭐 중국 사서의 표현으로 한다면 아주 야만적이었던, 전투력이 아주 강했던 야인 여진족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는 그 여진족과 일부 거란족까지 뒤섞여 있던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며칠 전에 최근에 읽고 있는 문무대왕 왕비에 보면은 문무왕이 소위 삼국의 나당에 의해서 통일했던 북쪽에 음루와 마주쳤다. 쉽게 말하면 600년 무렵에 우리 북방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이미 668년이죠. 고구려 멸망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동호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음루가 있었다라고 딱 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대 사는 몇몇 친구들에게 음루가 무슨 말이고? 음루가.
말갈, 음누, 이게 거의 같은 여진족들인데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음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음누는 한자음이 으 발음은 이로 됩니다. 음악이 잉이죠. 음악, 소리 음자가 고대음으로는 잉입니다. 잉. 으가 이로 대응됩니다. 으가 받침 비읍은 발음이 안 됩니다. 비읍, 디귿, 기역은 발음 안 됩니다. 으가 이로 됐죠. 인데 그때 이는 어류의 이는 반치음으로 납니다. 지입니다. 지. 지 아니면 시입니다. 시, 루, 음노는 오, 루, 오는 우로 대응되기 때문에 음루를 그 당시 발음은 시루입니다. 시루. 시루가 무슨 뜻이냐? 시루가 여진어로는 화살입니다. 바로 고구려를 활을 잘 쏘는 여러분 고구려 벽화를 보면 마루에 타고 몸을 팍 180도 돌려가 팍 쏘죠. 그만큼 탁월한 기마민족들이 고구려다. 바로 고구려의 후계들을 음루, 여진계열이 섞여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우리 역사가 이거 진짜로 가당차는 새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잠깐 약하고 그래서 유동열 선생과 만나서 통어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민족학교 선생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 가면은 그런 민족운동학교라든지 또는 소위 항일 전투단에 가담을 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도모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 무렵에 유동열 선생이 펑위샹이라고는 서부군벌의 총대장인 서부군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지금 시안 쪽입니다. 섬서성 저쪽 편에 그 북부 지역을 소위 총괄하는 총대장인 펑위샹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 무렵에 왜 펑위샹과 소개를 받게 됐냐면은 펑위샹이 1차적으로 먼저 북쪽에 제일 먼저 초도로 들어와서 베이징을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했을 무렵에 펑위샹이 필요한 것이 공군력이었습니다. 공군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펑위샹 부대에 종사하고 있던 소위 공군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이상정의 두 번째 부인인 권기옥이라는 우리나라 최초 여류 비행사 권기옥이 바로 펑위샹 군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유동열 선생의 소개로 펑위샹과 만나서 완전히 만나자마자 이상정 장군이 허교를 하고 친구가 되기로. 그래서 막부 펑위샹 군벌에 별을 두 개 다는 소장급으로 군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이 군벌에 소속되는 것은 곧 항일 투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단독적인 독립운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김원봉도 그 당시에는 황포군관학교의 교관으로 와 있었.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항일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상정 장군이 근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까 펑위샹이 베이징을 점령을 했는데 열흘도 안 돼서 열흘이 안 돼서 동북 지역에 있는 장저린과 우페프라는 소위 남방 지역의 군벌 두 군벌이 합작을 합니다. 합작을 해서
통일성을 축출해냅니다. 그 일진일퇴죠. 들어갔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가면서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내몽골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시향이 내몽골로 피신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상정 장군이 내몽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서 전반기에 이 동북 지역에 동북 삼성 지역에 여기에 이제 전반부 북만주 기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만주를 이제 기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정착한 것이 내몽골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난가?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바로 권기옥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기옥 여사는 그 당시에 사실은 남친이 있었습니다. 권기옥 여사의 남친이 누구였느냐? 아까 제가 제일 못 얘기했는 대구 출신인 이쾌대 형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여성. 이 인성하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인성은 좀 미치고, 지금 요사이 대구 유명한 화가 이인성은, 저 남산병원에 있었던 이인성은 그 나이가 한참 미치고, 이여성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아주 지독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여성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기옥은 이미 대구 왔다 갔었어요. 그런데 이상정하고 만나게 된다. 같은 꿈을 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정 장군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죠. 얼굴이. 키도 아주 팔대장성 같이 이상화도 인물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권기옥 여사가 뻥강객이죠. 그래서 둘이서 내몽골 지역의 한가 농촌에서 두 사람이 유동열 선생이 주례를 보고 신정삼 이렇게 모여서 간단한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구는 이상정 선생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상정 선생 덕으로 우리나라 최초 항일 여류 비행사 권기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권기옥은 평안도 사람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대구가 권기옥을 지켜야 됩니다. 대구가 난 대단한 독립운동의 투사들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이제 뛰어넘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상정과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김원봉과의 만남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 궤도를 좀 벗어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나눠드린 이 인물의 15쪽을 잠깐 보십시오. 이 15쪽에 나오는 이 글이 가당차는 글입니다. 이게 뭐냐? 남북만 일말리 답사기 이상정 되어 있죠. 그 옆에는 동삼성 감옥 인수기 쌍, 정, 산, 이렇게 놨겠습니까? 요 글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요 글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개벽에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일제 검열에
걸린 겁니다. 거기 내용을 제2회로 발표될 남북만 답사기는 남북 오지 4천리 간의 기행으로서 이주 동포의 순한 생활과 그곳의 인정 풍토가 여과없이 나타나고 동삼성 감옥 순기는 길림 감옥에서 거의 1년 동안이나 신음하다가 이상경 장군이 길림 감옥소에서 1년 갇혀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1936년도입니다. 신음하다가 근본 만주 사변 때 의외로 석방된 우리 조선동포의 한 분이 선 옥중숙이라고 뭐다 얻기 어려운 원고이었던 바 본 월호 불허가의 죄에 가처분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입니까? 요거를 어렵게 구해서 실으려고 그러다가 본월호에 실으려고 하다 했는데 불허가의 죄에 가처분을 받아 허락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일제 검열에 걸려서 앞에 거는 실고 뒤에 거는 실지 못했다라고 하는 개벽사의 사고입니다. 이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상경 장군이 1936년에 길림 감옥에서 동북 삼성 지역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기록과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이 기록이 나오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산혁명으로 마오가 공산혁명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소위 국민혁명군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장제석이가 탈포위로 대만으로 쫓겨나가는 과정이죠. 이 경난의 과정에 이 격동의 과정을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기록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중국 공산혁명 이후에 중국 사회의 변화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서죠. 이걸 불경한 문서로 취급한 일제가 이 글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갖고 왔느냐? 1937년도 이상화가 난징에 가서 이상경과 만나서 난징에서 북경으로 가면서 이 원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 원고가 개벽사로 송고됐던 것이 일본에 의해서 압수당한 이 원고는 행방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쪽에 다시 보면은 남북 북만 일만리 답사기 걷는 것은 여기에 있죠. 이 사고에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앞에 거는 실어줬다. 뒤에 거는 실지 못하면서 이름을 상시옷상이죠. 시옷, 상경, 본명을 대지는 왜냐하면은 소위 불온 문서이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상경은 대단히 대접을 받아야 될,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립운동가 운동연구사들이 이런 귀중한 서류를 발굴을 못한 거예요. 저는 국어국문학자입니다. 제가 발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이상정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주 탁월한 예술가입니다. 아주 감상주의적인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서화를 글을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대 예술로 분화되기 전에 시 서화가 같이 노는 그런 대단히 탁월한 글쟁이이기도 합니다. 아직 출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상정 장군이 선된 표박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표박기가 이상정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대구시장 허억이라는 대구시장이 계실 때 이분의 유고를 모아서 중국 유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책 제목은 김성곤 씨가, 상용그룹의 김성곤 씨가 그 책 제목을 썼습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대구가 그 당시에는 이분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상정이 누군지도 모르고 앉았는, 이상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상정이 책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이 책 안에 그 당시에는 한문본은 다 빼뿌리고 실었습니다. 중국 유기라고 하는 책을 내긴 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상정 장군이 그云南 쪽으로 가서 공군학교에 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춘장 3스타로 예편했는데, 이 양반 나중에는 난징 시절 때는 항일 투쟁 종군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주로 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황포공관학교는 아니고云南 공군학교에 교관으로서 교수부장 가득했는데, 제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군사학에 대한 강의를 하신 것 같다. 그 흔적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에 금나라 시대 때의 소위 전투 내역을 여기에 그대로 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시대 때의 전투 상황들을 책으로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소중한 그분의 유품 자료도 기록물들입니다. 이 기록물을 현대 오늘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이상형이 백날 독립운동가라고 백날 예수분들 누가 알겠느냐. 놀랍게도 이 안에는 시조, 새로운 시조 19수가 새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문인협회에 작년 7월, 8월로 연재로 해서 이상정 장군은 대구의 최초의 시조 시인이다. 현대 시조 시인으로서 최초의 시조 시인이 이상정이다라고 제가 2차례에 걸쳐서 200여 쪽의 글을 써서 냈습니다. 대구의 문학사를 쓰고 한국의 문학사를 쓰려면 이상정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학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중국을 유행하면서 다니면서 곳곳에 유명한 사찰과 경치 풍광이 있는 곳을 전부 다 함시로 제가 처음부터 번역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게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가서 여진 비석 비문 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중앙연구소, 민족연구소에 슌벼진이라고 하는 만주계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인 거란 문자를 연구하는, 거란 문자, 여진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 나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중국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에 고래 연구를 담당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150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고구려 연구하는 사람 10명이 안 됩니다. 중국의 역사, 중국의 학문적 기반, 조직,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제가 국립국어원장 할 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서 한글을 세계화해야 되겠다. 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의무 보고했습니다. 하라 해봐라. 제가 만든 게 세종학당이 지금은 전 세계 157개 국가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파워예요. 우리의 파워란 말이에요.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만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따먹으려면 전정체가 됩니다. Cultural Founder이라고 하는 무한대로보다 나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저는 늦지만 대구의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은 저는 시민의 동참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단돈 1,000원이라도 시민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자. 좀 냉철해지자. 냉철하게 우리 대구 지역을 사랑하고 대구 지역에 낳은 걸출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걸출한 인물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보여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